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앞이 뿌연 날씨인데요.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섞여 있습니다. 야외에 계실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라도요.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어머니 성 쓸 수 있고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민법 개정 작업은 남아 있는 겁니다.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아빠 성을 따를 것이냐, 엄마 성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법률상 가족 개념도 넓히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행복하길 다 주고 떠나다. 정진석, 추기경 선종입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생존 시절에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각막 그리고 장기 기증이다. 이런 내용 좀 담겨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복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그리고 반도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실질 GDP 1.6%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경제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음식료품 등 민간 소비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 중후반대, 잘하면 4%대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이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많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과세한다. 가상자산,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이거는요, 가상자산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과세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무역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세금을 물릴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갈등 전선도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분 패널께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빅뱅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 때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족,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흥행 실패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달 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데요. 그다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인상적인 장면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감당할 수 있나? 누군가에게 묻고 있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 나온 지지율 조사 보면은 고공행진입니다. 그런데요, 여야의 대선 잠룡들, 대선 주자분들이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통령 도전하실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머스크의 배신. 여기서 머스크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말하는 건데요. 뭔가 좀 이상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생각, 개념 이런 걸 좀 정부가 뭔가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때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법을 바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제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2025년까지 부성 우선 폐기합니다. 부성,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지금은 따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녀들이 태어날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에 따라서는 아버지 성 지금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혼인,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비혼 동거인도 배우자로 인정. 그러니까 가족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 부 자녀 출생 신고도 간수한다. 미혼 부. 엄마가 없이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혼자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도 출생 신고 간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의 개념이 뭔가 확장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혼 커플, 노년 동거. 그러니까 결혼은 공식적으로 안 한 거죠. 그렇지만 서로 돌보며 사는 어르신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탁 가정까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돼 있어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 혼인, 혈연, 이반관계 아니더라도 함께 생계 유지된 가족으로 인정하자.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방송인 사유리 씨가 쏘아 올린 비혼 출산,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미혼 아빠 출생신고 요건도 완화 이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내용을 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 출생 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큰 취지는 시대의 변화에 맞췄다라는 설명이죠.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태어났을 때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빠 성 또는 엄마 성. 자, 그러면은 성이 다른 친형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게 민법이 개정돼서 이제 시연이 된다면요. 그리고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거 가족 해체, 분화 가속화할 것이다. 아,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군요. 여기 보면 뭐 쟁점과 논란이다. 여기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요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보수단체에서는 반발, 진통이 예고 있다.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공론화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영하 고문님. 네.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또 여기 보면 또 다른 목소리,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네요. 우리가 이제 교육 받아온 게 부계 혈통 중심주의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는데 예. 이것이 이제 폭을 넓어진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실 유엔에서 이런 성평등의 이 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유엔에서 얘기했던 거는 자녀들의 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자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선택권이라는 그런 판단 기준에 자기의 지적 능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총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따르면 이제 부부가 협의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라든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예. 이거는 뭐 민법 고치는 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헌법에 분명히 가족이 구성되는 요건으로는 혼인과 출산이거든요. 그럼 헌법부터 고쳐온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이제 뭐 시작은 뭐 이제 됐습니다마는 뭐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예. 헌법까지 고쳐야 되는 분명히 그런 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얼마만큼 잘 진행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많은 의견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 여성가족부의 단독으로는 지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이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선 조대진 변호사. 예. 일단 이 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어디까지 가족을 볼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로 인정하는 부분. 이런 걸 넓히겠다는 거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이 두 가지 각각 나눠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성을 결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법에서도 네. 그 여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간의 협의에 의해서 또 자의 복리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말고 또 이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가족의 형태가 지금 다양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긍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고 문제는 이제 돈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돈이요? 예, 또 이제 가족의 범위를 확대를 하다 보면 가족에게 주는 혜택도 늘어나게 되니까 상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상속도 부분. 있고 재산 분할도 있고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해줄 것인지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남성과 남성, 뭐 동성 간에 있어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된다면. 연장을 한다면 또 그런 주장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있어서 뭐 이런 그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쟁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종교 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좀 반대하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하게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만 평가를 하고 단편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봤던 세계일보 기사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전 이 정부의 시각과는 다른 거죠. 정부는 좀 추진하는 거니까요. 정부의 시각과 다른 시각이 여기 소개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의 해체, 뭐 가족의 분할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을 확대했는데 그거 이상의 요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김병미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그 건강가정 기본 계획, 예.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가야 될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제 입법 등에 대한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꼭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에 추진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으면 지난 4년 동안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한 180석 정도의 거대한 여당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를 꿈꿨다라면 얼마든지 공론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예. 정권의 말기에서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을 경우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오히려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제 한 7월 달이 되게 되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일 240일 전부터니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낼지에 대한 다양한 과정들의 개혁 의제들이 쏟아지게 될 텐데
이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들을 바꾸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바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로부터 당선된 새로운 구성된 행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집권 말기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아마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는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정권 말기에는 이렇게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드러나 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바꿔내기 위한 노력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틀을 뒤바꾸기 위한 내용들을 오히려 촉발시키게 되면 정말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 오히려 공론화의 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공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더 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요 기사 중에요. 여기 표 위에 있는 요 작은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 이겁니다. 제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달성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기 계획 정도 됩니다. 그 시기상으로 보면은요.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는요. 이 정도면은 이게 대선 주자들 조금 있으면 대선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의 주장이요.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고요. 예.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했을 때 이런 논의가 곧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아주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이런 논의가 좀 진통이 심하고 길게 갈 것이라고 저를 보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뭐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강한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예.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관을 바꾸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병민 교수님은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계셨지만 예. 그것은 언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최강호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이 공론화, 이 과정에서 합의가 어떻게 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혼란을 가지고 시작하느니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를 아예 의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예. 뭐 단일 민족 국가 흔들리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사회의 한 중요한 예. 그 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최영호 고님 말씀대로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정말로 잘 질서 있게 이렇게 토론해 가는 그런 합의 과정들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국회로 오게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 대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대선 주자마다 공약사항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묻을 겁니다. 아마도요. 자, 요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당 내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 재보선 패배 이후에 반성한다. 뭐 이런 표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밝혔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뭔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좀 흥행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새 인물 쇄신보다는 친문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흥행 실패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민주당 그들만의 리그다.
통상 이 그들만의 리그라면은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을 안 씁니다. 자기들끼리만 뭘 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건가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대선 앞두고 뽑는 관리형 지도부인데 뭔가 이 관리형이라는 측면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당권 도전 3인 민감한 사안엔 원론적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게 표현하면 이게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거 전당대회 이거 한심하다 지금. 이렇게 치르면 안 되는데 이런 시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전당대회 후 컨벤션 효과 기대도 어렵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전당대회, 뭐 최고위원도 뽑지만 당대표 경선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건데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당대표 후보들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운 정부입니까?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 그 과정에서 겪었던 분열과 통합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 보궐선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변하겠습니다.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을 벗어던지고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이 장인 전당대회마저 분열과 무반성의 관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사라진 계파가 등장하고 혁신과 비전 없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우원식 민생으로 정면 돌파, 그 힘으로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자, 후보마다 굉장히 좋은 얘기해요. 그러면 뭐 잘 가야 된다, 당이 잘 된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런데 이제 언론의 평가는 이게 뭐가 잘 안 보입니다. 혹시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박수현 전 대변인. 이런 평가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이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까, 지금? 억울하지만 자연스러운 평가입니다. 자연스럽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당의 그 흐름이 역사가 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소위 우리가 기억해보면 팬덤 정치인이라는 말을 쓴 때가 있었거든요. 예. 강력한 자기만의 지지 그룹을 전국적 지지 그룹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삼김 시대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런 뭐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강력한 팬덤 그룹을 가진 그러한 큰 정치인들, 크기로 보면 그런 정치인들이 시대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입니다만 다 그만한 정치인들이 이제 n분의 1의 정치인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여든 야든 지금 상황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주목을 받는 아주 그런 팬덤 정치인 시대의 종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코로나 시대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당이든 조직 부서가 굉장히 큰 힘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부서의 힘이 약해졌어요, 역할이. 그래서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비대면 시대의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홍보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막 열기가 있는 그런 어떤 모임 같은 것들 못하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게 되지요. 많은 사실은. 분들이 한자리에 있는 이런 모습은 어렵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코로나 시대의 변화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당은 이렇습니다. 586 세대가 이제 중간 허리에서 당 지도부로 등장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지나 보면 원내대표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 뭐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이제 586이 당의 중간 허리에서 지도부로 등장을 했는데 원내대표급 정도까지 등장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당 대표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팬덤 정치인 시대의 종료라는 말과 함께 그만한 정치인들이 등장, 그다음에 586이 이제 당 대표 지도부까지 이제 등장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는 거의 n분의 1의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용은 충분하게 4.7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받았던 민심의 평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내용은 담고 있으나 예.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좀 다시 봐서 작은 제목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의 지적 중에 하나는 당권 도전하신 3명의 후보가 민감한 사안에는 얘기를 잘 안 한다. 민감한 거. 그러니까 이른바 뭐 당신 민심.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시각.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고 잘 답을 안 한다. 그렇다 보니까 쇄신보다 친문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수현 대표님께 짧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예. 소위 민주당의 반성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초선, 재선, 뭐 그룹별로 개인별로 내는 이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민주당 입장의 반성문을 내야 됩니다. 아, 다시 반성문을 좀 제대로 내야 된다. 제대로 내야죠. 그래서 백서를 만들어서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당 대표들이 캠페인 과정에 자기 입장을 강하게 내면 예. 그것이 민주당 공동체의 반성문이 아니라 개인의 반성문의 성격으로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 대표가 되면 그것을 질서 있는 반성을 주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박수현 전 대표께서 지금 여러 언론들이 사실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전당대 이게 뭡니까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어제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주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김종인에게 여당에서도 전화가 온다.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자들 중에 일부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여기서 주자 앞에 대선 뭐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죠? 주자들이 전화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 전화가 있을까요? 이게 없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당분 특히 대선 주자로 보이는 분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선 국민들이 열릴 때는 아무튼 지금 여당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전화가 온대요. 예. 근데, 여당에서요? 뭐라고요? 예, 뭐 주자들 중에 일부가 전화도 오기도 하고 일단 인사차인데. 아, 조언을 좀 구하는 뭐 아니면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김병희 교수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거는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긴 시간 비대위를 이끌었기 때문에 휴식차 가족끼리 제주도에 가 있는 상태고요. 제주도에 가면 많은 정치인들이 이례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부부 동반이건 식사를 하는 일이 그렇죠. 관례처럼 그건 자연스럽다고 굳어져 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로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본인의 입장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만났던 내용들을 하나둘씩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꺼냈던 것 예.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민주당 인사에게도 전화가 온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예. 아마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는 민주당 인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같이 좀 예. 일을 하시고 했죠. 근데 여기 대선 주자 중에 일부에 전화가 온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대선에 나가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용진 의원이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사라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 많이 소통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예. 지냈지만 국가의 원로로서 굉장히 정파적 관점을 떠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원희룡 지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저 누구와 전화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 시국에서 전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의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원희룡 지사의 얘기에서 꼭 곱씹어볼 대목은 예. 지금 현재 있는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눈에 띌 만한 인물들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서로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김종인 위원장도 갖고 있다라는 정도의 해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김병희 교수께서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개인 김종인을 만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원로로서의 그런 연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요. 그 자리 떠난 지가. 그런데 여당의 주자들이 연락을 해온다. 뭔가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거를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 뭐 공통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정치적인 원로시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뭐 해결사 역할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지금 뭐 대권 후보 하는 사람들이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을 조금 배워가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의 뭐 김종인 위원장의 뭐 정치적인 무게감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예. 그래도 뭐 해결사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찍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확대해서 뭐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뭐 국민들이 뭐 대단하게 같이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 무게감에 따라서 연락을 할 필요가 있으니 그래도 멀리 지내는 것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아서 친한 척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당의 주자 중에 한 분을 나중에 막 돕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뭐 정치야 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도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저도 이렇게 TV를 통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많이 봤지만 확실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건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봐서 서운해서? 네, 워낙 몸을 이쪽 저쪽 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쪽에서 담으셨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오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요 주제 관해서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김병희 교수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제가 짧게 두 분께 드릴게요.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제가 우리 저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예. 김종인 대표에 대한 한 말씀을 잠깐 붙이면 왜 민주당 인사들이 가끔 전화도 드리고 할까를 보면 정치적으로 맛깔스러운 독설로 본질을 딱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과는 다르게 개인적 관계는 무뚝뚝하시지만 굉장히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저만 해도 제가 비서실장을 마치고 이제 총선에 낙선했는데 이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집에 일주일 정도 쉬시다가 첫 외출로 저를 공주로 찾아오셨는데 예. 제가 오시지 말라고 거절했는데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첫 일정으로. 근데 차에서 고추장 단지를 들고 내리셨어요. 고추장이요? 예, 순창 고추장을 이제 가지고 내리셨는데 아니 그런 어떤 자상함과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예. 또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어떤 위치가 됐든 뭐 아버지처럼 또 뭐 형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개인적 관계로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그건 별개겠죠. 예, 김병희 교수. 인간적인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고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고 있는 아마 정치적 마지막 행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생시킨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됐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두 대통령 모두 김종인 위원장이 보기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 속에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국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탄생시키는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후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 어떤 주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의 정당들이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정치를 후퇴시키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희망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터라 아마 앞으로 어떤 정치인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게 되는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타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그 현직 시절 지금 떠났지만 현직 시절에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매일같이.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통상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한심해. 그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상 보면 스타일이 또 그렇거든요. 아마 전화 통화를 하신 분도 아마 그런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 민주당과 역시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민주당이 약간 뭔가 이쪽에 갔다
다른 쪽에 갔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얘기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논의 없다. 그런데 하루 뒤에 배제 안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당 부동산 내부 혼선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윤호중 원내대표 앞서서 당 대변인이 뭔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이 대변을 않고 본변을 한다. 이건 질책이네요. 첫 부동산 특위에서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요, 뭐 보유세 더 올려야 더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보유세 부분을 좀 내리나 어떠나 이런 얘기인데 더 강경한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막상 지금 정부는요, 뭐 이 여당과는 약간 다른 결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부동산 세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또 비추고 있거든요. 아직은 뭔가 명확하게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만 언론들에서는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여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그 전날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뭐 이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 당분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요, 대변인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윤호중 원내대표 임기가 다 돼가니 대변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 그러면서 배제 안 한다. 이 세제 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최영하 고문님. 네. 지금 여기 뭐 세제 부분만 나왔는데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재보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뭐 이 종부세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부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큰 부분은 세금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단순한 어떤 정책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저는요 이게요 다음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의제거든요. 부동산에 관해서. 근데 이제 부동산 대책위원회가 이제 특위가 발족된 거는 4.7 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한 지금 반대 그 성향으로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를 지금 흥행에 뭐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예. 지금 판은 대선판으로 갔고요. 아까 앵커가 지적했듯이 7월이면 예비후보 등록하는데 지금 뭘 정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부선당 특위는요 6월 1일 날 사실은 뭐 특위의 시한이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날 종부세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뭐 얘기만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부동산 그러니까 여당의 부동산 특위라 그러면 뭐 4.7 보궐선거 때 나왔던 부동산 민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지금 뭘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후보 뭐 대권 후보자가 그걸 확 뒤집히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여당이 갖춰야 될 그런 정책의 일관성에 굉장히 큰 흠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했니 안 했니 이거보다는 부동산 특위가 가져야 되는 것은 진짜로 이 민심의 근저가 뭔지를 하고 거기서 다음 이제 후보들한테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6월 1일이면 완료되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면은 야당이 이거 협조하겠습니까? 주도권이 저쪽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얘기들을 더 나누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뭐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뭐 개선책을 내놓는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시원 전 대변인. 예. 지금 부동산 정책인데 좀 조금씩 말이 달라지고 뭐 방향이 바뀌고 뭐 그런다는 지적이에요. 근데 혹시요 그것이 이 부동산 정책이 여당의 정체성 또는 여당의 이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예.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 말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어제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최강욱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듣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제 앵커께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이 종부세일 겁니다. 종부세일 텐데 이 종부세가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관련 종부세로 기준으로 보면 3.7%에 해당이 되고요. 서울만 보면 한 16% 정도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1% 정도 취지인데. 그런데 이 4.7 재보궐선거의 패배가 과연 종부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패배했느냐라고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4.7 재보궐선거의 근본적 패배 원인을 종부세를 왜 제일 먼저 논의하느냐. 그것은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지금 기류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기류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그건 뒤에라는 거죠. 우선 그것이 급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한 분의 세금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저희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4.7 보궐선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논의는 할 것이되 순서가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서들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질서를 정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양호 고문님 말씀 이게 대선 주자들과도 또 관련이 있을 텐데 이게 쉽게 정리가 되겠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6월 1일부터 이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되는데 이거를 뭐 5월 중에 뭘 세금 문제를 결정을 해서 6월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아니라고 사실 당내는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거 서둘러야 된다. 뭐가 직접 숫자가 찍혀서 국민들이 받기 전에 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사실은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당 내에서 모습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1위로 나오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재보선 이후에 뭐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별다른 활동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간간히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진보 그리고 반문 인플루언서를 만났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상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 유명세가 있으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사진도 이렇게 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노동 문제는 성향상 보면 중도로 보이고 외교 안보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오죽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요즘 뭐 하나 그러면서 막 찾아보면은 딱히 없는데 누굴 만났다더라 이렇게 실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만나는 인물들에 보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정책, 뭐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 뭐 이런 걸 듣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뭔가 대선을 겨냥해서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여당의 대선 주자죠. 이런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좋은 검사일 뿐 한국에서 대통령 될 수 있을까? 물어본 거니까 안 될 거라는 얘기 같죠. 지금요. 이게. 여기 보면은 뭐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난 심리적으로는 아직 중대본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능력 대통령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요 여당에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관련 영상 묶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적인 상황,
이건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뭐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자기 검증과 국민에 대한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사실 선거라는 걸 한 번도 안 치러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선거 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정을 담당할 능력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선거 치를 자신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엄격히 보면 아직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요. 근데 뭔가 좀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단기간에 어떤 준비 과정 제대로 좀 밟을 수 있을까?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만나는 그 궤적 그리고 활동하는 궤적들을 보면 이제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성 준비반이 있어도 대통령 선거는 속성 준비반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그 인사가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자기를 드러내는 선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을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속성 준비반이 통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원희룡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검증해야 되는 그 시간을 과연 속성 준비반에 그 조력자가 유력한 조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또 국민은 또 냉정하거든요. 그런 속성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지지율이 확 빠지는 게 또 국민들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학 의원님, 네. 지금 조대진 변호사는 속성 준비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속성 준비반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그 속성으로는 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거든요. 뭡니까?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잘 정립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뭐 윤석열 총장 뭐 누구 만났다 뭐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뭐 방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성패는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저는 성패를 가른다고 봅니다. 지금요 자기가 다 검증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면요 점수가 깎이면 깎겠지 올라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검증 작업은 만점을 그렇죠. 먼저 설정해놓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점점.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딱 뭐 쉽게 얘기하면 미스테리어스하게 가는 게 뭐 승리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근데 보여지고요. 대선 과정에서 미스테리어스가 됩니까, 그게? 예, 그 대신 예. 자기 뒤에 진짜 전문가들이 딱 서 있을 때 그 용인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금 뭐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 가치관은 정했잖아요. 공정, 뭐 법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나오는 첫 번째 저는 그 말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지적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지적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좋은 검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좋은 검사가 대통령 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래로 갑니다. 원희룡 지사입니다.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본 분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선거 안 해본 분 거의 없습니다. 공통점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김병인 교수. 네. 자, 그런데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은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은 경륜 경험 때문이 아니고 공정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약간 달리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서 스스로를 좀 곱씹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 선거를 치러본 많은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왜 1% 혹은 0%에 머물고 있는지. 아, 굉장히 아픈 지금 지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주자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1등과 2등을 점유한 지 꽤 오랜 기간이 됐죠.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전 지사의 공통점은 국회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의 경선 과정에 출발을 해봤지만 예. 여전히 이제 지사직에서의 행정가의 모습과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호소감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사에게 왜 30%가 넘는 많은 국민의 지지율이 결집하면서 이 내용들이 떨어지지 않는가를 공통적으로 짚어보게 된다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의 마음으로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부터 남은 한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성 정치의 불신에서 이쪽 저쪽 다 뽑아봤더니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정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2017년도, 16년도에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의 많은 시민들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줄 알고 뽑아놨더니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는 않다는 국민들의 여망들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렇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촉발되고 시작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들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양호 고문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메시지 정치를 해왔지만 예.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서게 됐을 경우는 누구와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 세력화가 핵심입니다. 윤 총장이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내에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걸어야 될 텐데 누구와 어떤 정치를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 높은 지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요. 그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윤 전 총장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그러니까 발광체라는 건 스스로 빚을 내는 거죠. 누가 빚을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는 거고 반사체는 남의 빚을 받아서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듣고 보니까 이 발광체 반사체라는 그 표현을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합니다. 저작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게 되고 어떤 타겟을 선거를 목표로 하게 된다면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뭐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치인들이 윤석열 총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이 부정의 화법들을 지금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기왕에 예. 윤석열 총장을 견제를 하려면 부정의 화법보다는 긍정의 화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대통령 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면 예. 국민들은 정치 불신하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저 같아도 예. 그럼 너희들은 뭐 했는데 아, 그럼 당신은 네.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당장 그런 반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자꾸 빚을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정의 화법으로 직접 견제 공격하는 것보다는 긍정의 화법으로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긍정의 화법으로 바꾸면 예. 자기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도 줄이면서 아, 윤석열은 공부가 잘 안 돼 있나? 공부할 게 많은 거 아니야? 예. 라고 국민들이 또 그렇게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부정적 화법으로 직접 견제보다는 긍정적 화법으로 바꾸면서 윤 총장이 준비할 게 많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화법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감당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공부 많이 하셔서 저하고 겨뤄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바른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앵커 질문하신 대로 아, 저분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긍정의 화법으로 그렇게 국민께 인식을 시키는 것이 경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박지원 전 대변인께서 여당 내 대선주자한테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은. 근데 보니까 좀 아무튼 이런 지적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이 얘기 참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쓸어 담은 왕서방. 아, 왕서방이니까 이게 중국인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집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요, 뒤로 갑니다. 코인 환치기로 자금 세탁. 여기에 가상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래로 갑니다. 자금 출처 불분명한 500명을 들여다봤어요. 3년간 55채를 사들인 61명이 덜니다. 840억 원 규모, 중국인 34명으로 최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불법 반입했다. 수출액 축소 신고에 자금 탈루도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면은요. 숫자가 좀 하나씩 있죠. 1번은 중국에서 위안화, 중국 돈으로 입금을 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조직으로 돈이 갑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삽니다. 자, 샀어요. 이 가상화폐를요,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겁니다. 가상화폐 이전은요, 이거 규제도 없고요, 통제도 안 됩니다.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그럼요, 가상화폐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조직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통상적이라면요, 외국의 위안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요, 환율도 있고요, 이게 다 신고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전혀 없이 그렇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자금 세탁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테슬라 1분기 순이익.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 순이익의 23%는 비트코인 팔아서 벌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테슬라는 이거 전기차 회사인데. 비트코인 급등세 이끈 머스크, 코인 매각해 1,100억 원대 차이. 그러니까 전체 테슬라 순이익의 23%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입니까? 비트코인 투자 회사입니까? 온라인에서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사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본인 회사는 팔았다는 거예요. 투자자 농락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자 머스크, 내가 보유한 거는 안 팔았어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 팔아 최대 실적, 머스크의 배신자 브루투스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현상을 좀 봤어요. 김명인 교수. 네. 환치기를 통한 돈 세탁에 활용이 됐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또 보였다. 물론 앨런 머스크 비판을 받고 있지만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 세탁에 활용되는 측면 그리고 자산으로 또 이용되고 있는 측면. 네. 정체가 뭡니까? 가상화폐. 일단은 돈 세탁에 대한 부분부터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상화폐에 대한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상태고 일단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 있는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가 국내로 들어오고 이 돈을 바탕으로 중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긴 다음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집중 매수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한 수년 동안 아파트 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파트 값에 대한 또 다른 이득을 그러네요. 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낼 수 있는 세금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이 자금이 외국에서 어떤 불법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사에 따르면 관세청에 따라 규모가 1조 4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 비트코인이 대한민국에서 회자됐던 건 2017년, 2018년 당시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이 이 튤립 버블 논쟁을 이끌면서 박상기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했던 때 예.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이 고민이 들고요. 지난날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급등하게 됐던 하나의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 있게 테슬라에 있는 차량 이거 다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내비쳤는데 갑자기 이 비트코인을 급등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또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겼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를 믿고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손해를 봤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갇힐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굉장히 전기차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은 차량에 대한 구매를 바탕으로 이 고객 충성도를 보여줬지만 AS에 대한 서비스 센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은 높아지는 것 같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정부 당국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불법적인 자금들이 융통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내는 걸 보니까 자산 같아요. 그런데 투기성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이렇게 뭔가 돈 세탁에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딱히 적용할 만한 규정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는 경고장, 여당은 보호막. 가상화폐를 두고 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생각들이요. 자, 홍남기 부총리, 이거 화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이에요. 정부는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화폐 아니다. 자산일 뿐이다. 가상자산. 그리고 다른 나라도 가상자산으로 통해서 쓰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최영호 의원님,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1분여씩 시간 드릴게요.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화폐로서의 성격보다는 자산으로의 성격, 그러니까 투기성인 성격이 많이 강하죠. 그리고 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는 뭐 지금 흐름이긴 하니까 이거를 거역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대비책 같은 부분들 법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갖춰져야지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영호 의원님, 사실은 내년부터 정부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하기로 한 과세 부분 갖고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요. 네. 이걸 어떻게 보세요?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산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부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4월 달부터 디지털 위엔화를 쓰고 있거든요. 내년도 동계올림픽 때 이거 세계 전면으로 쓰는다. 근데 중국이 5대 수출 이 상대국 중에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위엔화를 우리나라의 테스트 베드로 분명히 씁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시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정의하고 예.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갖춰주지 않으면 진짜로 내년에 쓸어올 디지털 위엔화, 가상화폐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한 질문. 과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과세는 해야죠. 자산으로 봐야 된다. 자산으로 봐서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한테 좋고요. 저 한국은행에서도 한 4년, 5년째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실한 그 자기네들이 나갈 방향이 있으면 그때 화폐로 빨리 전환하는. 근데 2030 세대들은 아니 정부에서 보호도 안 해주면서 세금만 물리런다 이런 또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규제 장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금융특정법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특별법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그런 그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타스크포스 팀에서
연구 많이 해놨거든요. 입법화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상황은 되게 지금 긴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현실로 다가왔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네요 지금.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미국이고요. 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백신 독점 비판에 직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딜레마다. 딜레마요.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을 외국에 지원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마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건 미국이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쓰니까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이거 유통기간이 있어서 뭐 마지 못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데 이런 틈을 타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 백신 제공 얘기를 하면서 막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세계에 대한 지도권, 뭐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은데 뭔가 또 백신 문제는 또 미국 국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고 백신 업체가 이게 지식재산권 적용 중단을 논의한다는 거예요.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단.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들이 이게 뭐 특허 문제 이런 게 풀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방 만들 거 아닙니까? 백신 풀리면. 화이자요? 금방 만듭니다. 우리나라. 특허만 풀리면. 이거를 푸는 문제인데 일단 논의는 하지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등도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하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 이게 자산이잖아요. 또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쉽게 풀리기는 만만치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메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